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온라인 글로 회담 시작 전부터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작전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장면과 뒷이야기까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회담 불과 3시간 전에 올라왔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 심장을 철렁하게 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칭찬으로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단번에 녹인 듯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이후 양국 정상은 대통령실이 적힌 펜을 즉석에서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It's a nice pen.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Oh yeah. I'll use it. 영광이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화기애애했던 만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가 아주 좋다, 기대보다 훨씬 많은 양해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지금 이 4분께 짧게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어제 새벽에 생방송 보셨습니까? 생방송은 못 봤고요. 예. 3시간 전에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 확인하고 실제 이 성과가 있을까 걱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 사실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관세율 15% 일괄 타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 합의 회담 과정에선 전혀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평가를 내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화자찬한 일도 아니고 우리 당은 외교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여하튼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제어의 평가는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보류적인 네.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재명 의원님. 첫 고개는 잘 넘었고요. 예. 아직도 19개의 고개가 남아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나 남았습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칭찬을 하니까 칭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거래 기술 책도 읽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G7에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인 대비하는 무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신뢰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한미군 유엔화 문제랄지 농산물 개방은 향후 실무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압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본처럼 관세가 기존 관세의 플러스 15%였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협상을 큰 틀에서 지켜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와 긴장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가 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악의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부나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였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상대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면 이게 정상회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공격적이고 뭐랄까요 아주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 내지는 선전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돌발 행동, 돌출 행동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붙기 때문에 초반부터 휘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으로 운을 뗐고요. 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기회가 되자 이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가 좀 확 풀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 뭐 랩 용어로 라임 아주 좋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효정 의원님, 근데 이 발언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새벽 시간인데도 주목한 것이 그 3시간 전에 아까 정광재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뭐 이런 용어를 써서 글을 올려서 그래서 이거 뭔가 휘말려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그 메시지 보시고 좀 놀라셨죠? 깜짝 놀랐고요. 예. 불과 정상회담을 뭐 한 3시간여 앞두고 그런 글이 SNS에 올라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충격과 공포 전술이 이제 시작인 건가? 예. 또 정상회담에 돌입해서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까? 이런 우려와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다행히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저런 그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이루어졌고 또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풀렸고 예. 잘 설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그 극우 뭐 우파들 중에서는 예. 또 극우 그 유튜버 중에서는 이 SNS를 보고 나서 과거에도 집회에서 미국이 우리를 윤석열 대통령 구하러 올 것이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황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트황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하러 온다라는 얘기까지 쫙 퍼지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회담이 화기애애하게 되고 오해가 풀렸고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친중 좌파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친중 좌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 SNS의 파급력은 굉장히 폭탄 발언처럼 느껴졌었는데 결국에는 잘 풀려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 우려되는 것은 도대체 숙청이나 혁명과 같은 그런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정보 보고를 받고 SNS에 올리게 됐을 것인가. 실제로 한국의 극우와 그 마가 세력과 그 연결고리가 이제 고든창, 뭐 로라 로머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한시적으로 한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그 메시지로까지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잘 관찰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주는 그런 SNS 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잘 넘겼네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재영 의원님, 어제 이 트루스 소셜 오늘 새벽이네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낮에 나왔으면은 진짜 언론뿐만 아니고 뭐 말씀하셨던
극단적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기선제압용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예. 사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 직전에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자 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비행기에서 트럼프의 그 책, 협상의 기술인가요? 예, 거래의 기술. 거래의 기술. 예. 그거를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 협상의 달인이 협상을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이제 겨우 한 곡에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모든 언론과 모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오전에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어내야 될 거는 못 얻어내고 너무 많은 것을 내주진 않았을까. 우리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지금 뭐 너무 파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총평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파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안에서조차도 너무 많이 내준 게 아닌가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말려든 게 아닌가? 할 말을 못하고 온 게 아닌가? 너무나도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면전에서 이렇게 뭐 창피당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그 트럼프와 그 다른 정상들이 가졌던 그런 그 아주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네. 기선제압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정보 보고를 받고 또는 뭐 한국의 극우 세력으로부터 그 마가를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귀로 들어온 실제 어떤 신빙성 있다고 해서 올린 걸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방금 나왔던 숙청 또는 뭐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또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건을 언급을 했고 또 미군 기지에 뭐 사실은 미군 기지에 있는 우리 공군의 작전사령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것인데 그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귀에 누군가가 속삭여주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온통 신경을 대한민국에만 쏟고 있지 않는 한 그런 일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기선제압용으로 어떤 언급을 했다기보단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 귀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속삭여주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꾸 한미 정상 간의 회담 횟수가 늘어나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런 오해를 풀어야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은 한 말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 주니어 있잖아요. 뭐 한국에 몇 번 방문하기도 했고 순복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를 그 당시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두 군데를 했을 때 김장한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저 순복음 교회를 했을 때 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이거 종교 탄압이 아니냐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는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아들이 얘기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미국 공화당 정부와 우리 이 진보 정권의 간에 불화가 있을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마 대중 견제라든가 대북 정책을 본인의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보수 정권이 훨씬 더 대화의 파트너로 유용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관이나 이른바 친중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얘기했었던 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뭐 미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오해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주제다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뭐 경고성으로 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분의 패널 모두 그 트루스 소셜에 있는 메시지가 이번에 그냥 잘 넘겼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보가 어떤 루트로 한국에 대해서 들어가느냐를 잘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끈 이유가 이른바 뭐 매복 공격이라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던데요. 지난 5월에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언론 앞에서 망신주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Burial sites right here. Burial sites. Over 1,000 of white farmers.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이렇게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를 영상까지 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내밀었기 때문에 당시 생방송 중에 그대로 남아공 대통령은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잘 이끌었다, 넘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또 3실장이 모두 미국으로 향하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뭔가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왔는데 회담이 끝난 오늘 한국 시각으로 오후에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마 왜 왔고 누굴 만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예. 마침 그 트루스 소셜 글 올라온 다음에 비서실장끼리의 만남이 예고돼 있었어요. 예.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출발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뭐 정책실장이나 외교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까지 다 대통령과 동행하는 그 해외 순방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결국에는 양국 정상의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출국이었던 게 드러났고 몇 가지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을 보면 그게 뭐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참모 중에 누군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한 라인의 중요성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재 의원님. 아무튼 한 라인이 구축됐다. 특히 비서실장 간이라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 라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잘못된 정보가 대통령에게 흘러가는 것 이런 것은 좀 수월하게 교정이 가능하겠네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어젠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라는 얘기했는데 소통 채널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거죠. 저도 뭐 강훈식 비서실장과 미국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의 한 라인이 구축돼서 정말로 원활히 가동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가동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이게 성과라고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는 결국엔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구축이 막 됐으니까. 이제 막 구축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그래도 일정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트루스 소셜 글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반드시 남아서 국내에서 현안을 챙겨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3실장이 다 갈 정도로 어떤 긴박한 뭔가 삐그덕거리는 뭔가가 있나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어떤 한라인 구축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미국에서 이제 마가 세력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한국의 극우 세력과 연결된 뭐 비상계엄 옹호론자랄지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랄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한꺼풀 씌워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통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라인 구축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강우식 실장이 이번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같이 방미길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오버오피스에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 나란히 강훈식 네. 실장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던 모습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오피스에서 카메라 앞에서 많이 등장한 키워드 하나가 김정은 그리고 북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다른 뭐 경제적 또는 뭐 관세 협상보다도 더 이번에 부각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예상보다 더 빨리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올해 안에는 너무 빠르겠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준 셈이잖아요. 예. 피스메이커라는 그리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도 굉장히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 오랜 세월 그런 인물이고.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얘기까지 하면서 한반도 유일한 세계에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어떤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빌드업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해준 것 같고 또 김정은 올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그런 다자회의에 대해서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큰둥하다라는 그런 평가 전망도 있어서 예. 참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은 100%는 아니다라는 뭐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 또 한미가 공조해서 북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에이펙에 참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 뭐 김정일 위원장을 판문점 가서 만날 수 있는 전격 어떤 그런 두 번째 판문점 회담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 의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걱정이 좀 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한테 평화에 대한 단어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됐든 중동 사태가 되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트럼프가 챙기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김정은, 북한 뭐 이거 챙겨준 게 얼마나 본인한테는 듣고 싶은 얘기겠습니까? 근데 에이펙이라는 걸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면 거기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희망을 준 거거든요. 트럼프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 거기에다 대고 그러기 싫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자, 첫째,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성사될 경우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지난 1기 때 2번이나 만났으나 오히려 그 결과물은 평화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김정은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과거의 북한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큰 선물, 많은 선물을 줘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지금 꺼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또 협상 과정에서 북한한테 내어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돼서 예. 지금 이것이 뭐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뭐 뭔가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은 좋겠으나 그거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요 말 한마디 가지고 뭐 평화가 다 온 듯처럼 아니면 이것이 반드시 성공될 것처럼 이렇게 예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은 김영남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에이펙은 아직 한 두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대 어떤 다른 나라와의 외교 내지는 정상회담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브라질의 지금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재직하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 전임자인 보우소나루 그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이른바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였잖아요. 근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면서 브라질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연 사냥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브라질에 대해서 상호간세율을 50%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당면 과제부터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에이펙에 정말 김정은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에이펙 참석 의사를 밝히면 또 그때 가서 해결해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금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도 뭐 이상한 얘기를 올렸습니다만 저렇게 왜곡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게 더 급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예. 물론 에이펙은 이 오버오피스에 있던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에이펙 이슈가 나와서 참여할 거냐, 만약 김정은이 오면 같이 만날 거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을 직접 언급 안 한 부분도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미 너무 에이펙은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 예. 고위급 장관 대화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김정은을 여기다 갖다 끼워넣는 건 일단 에이펙의 성과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한반도 평화만큼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서 보시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남에 있어서 뭐 서두에 뭔가 이렇게 많은 빵빠레를 울리거나 이런 뭐 사전 예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뭐 폼페오가 북한에 가는 정도, 그것도 극비에 갔었죠. 예. 이런 사전 준비가 굉장히 극비리에 준비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졌지. 무슨 회담하다가 갑자기 오세요, 김정은 만날 수 있지 않으세요? 나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뭘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진정성을 느낄까? 북한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진정성 느끼게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내줘야 될까? 그런 건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에이펙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다자 회의에 참석 전례가 없죠. 예, 어려울 거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자 회의에 시큰둥한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 기왕에 한국에 온 김에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격 뭐 이런 깜짝 회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게 단칼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완전히 단절돼 버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복원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북미 대화 협상 과정에서 남한만 패싱당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되겠다라는 의도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지 않으면 그럼 단절된 이 남북관계 복원이랄지 북미 대화의 재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한미 관계, 뭐 남북 관계, 이 한반도 평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외교사에 있어서 에이펙을 갑자기 아무리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서 시진핑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이 큰맘 먹고 왔는데 이게 북한 이슈를 그냥 다 싹 사라져 버리면 그거에 대한 외교 결례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 정도 됐으면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거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지금 CG가 나가는 것처럼 에이펙에 대한 답변을 한 건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서 이걸 다만이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것은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강지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붙이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에이펙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아마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용인하고 미국과 북한이
핵 감축으로 가자 이런 논의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면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으로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훨씬 더 복잡한 남북관계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칼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선 후보 단계로서 시절에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 그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 앞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용의를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최종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더 인터뷰 코너에 출연 예정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중에 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국민의힘 오늘 새 대표 선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 장동혁 신임 당대표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전당대회 기간 내 외곽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일 대우를 말하면서도 당 내부를 향해서는 결단을 빼들었는데요.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능성까지 열어둔 장동혁 대표. 민주당에서는 축하보다 비판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새 대표 선출과 동시에 당 안팎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상황.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인 가운데 여의도에서만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당선 수락 연설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장동혁 대표 선출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나 아니면 여의도에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셨던 분들 모두 김문수 후보가 신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분들 많았을 사실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장동혁 후보가 내걸었던 선명성이 결합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정치적 상황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신임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을 전혀 제1야당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강경 모드를 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우리 당의 당원들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발로되기 시작하면서 그 강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했다. 이러지 않고는 사실 지난번에 3, 4위를 했었던 안철수 또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이렇게 저는 대부분 사실 김문수 후보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만 놓고 보면 대략 30% 이상은 장동혁 후보에게 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장동혁 후보가 내건 단일 대우라는 캠페인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이변을 연출하면서 당선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김문수 후보는 나는 3선, 장동혁 후보는 3년차 의원, 또 포용과 축출, 통합과 분열, 뭐 이런 어떤 그 대립되는 컨셉으로 막판 결선에 임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과거에 한동훈 대표를 63% 지지율로 선출했던 것, 그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당내 쿠데타 아니냐 한밤중에라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어떤 역할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아주 극우적으로 나가고 있는 장동영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다 반탄 세력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너무 온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동영 후보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 그리고 막판에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주라 또 투표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또 캠페인처럼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이제 첫 일성으로 반성하고 쇄신하고 민심을 다시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뭐 온몸을 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변도 이변입니다만은 정말 이 당은 다시 집권할 의사가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수로 끌어내리고 다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고쳐쓸 수 없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헤쳐 모여야 한다라는 그 말이 다시금 굉장히 절절하게 와 닿았고 그런 점에서 점점점 정당 해산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에 더 힘이 실리는 쪽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그 최고위원 당대표가 지명직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전한길 씨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장동혁 저 신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그 어느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걸 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질문이 이제 본인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yes or no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회답을 피하긴 했는데 뉘앙스는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싸우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냥 밖에 있어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두고는 봐야 되겠죠. 다만 전한길 씨가 최고위원으로 되는 순간 글쎄요, 당이 과연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투표율이 반을 넘지는 못했어요. 반을 넘지는 못했고 그만큼 상당수의 당원들이 아직까지는 당의 그런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당원들에 대한 아마 실망감을 좀 더 높이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아주 반을 살짝 넘긴 했습니다. 50.27% 대 김문수 후보가 49.73%. 아니 투표율. 투표율 말씀이시죠. 0.54%포인트 차이입니다. 득표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0.54%포인트의 차이. 이걸 가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유정 의원 잠깐 한동훈 의원의 그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도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하는 데 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본인이 후보로 출마해서 전당대회에 당선될 때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컷오프하고 8명이 출마를 해서 그중에 4등까지가 당선되는 구도였는데 유일하게 이른바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여기가 4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뭐 당원 한 사람이 두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 계라고 불릴 정도로 계파를 형성하고 세가 일정 부분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최고위원 1명 정도는 당선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근식 후보가 등수 안에 못 들고 낙선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당원 표가 이제 지금 현 시점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갈 수 있는 당원표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메시지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뽑아달라 차라리 그런 메시지였으면 모르겠는데 차악을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좀 기대 이하였고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생각보다 훨씬 더 적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게 최종적인 결선 투표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경선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건 발표가 안 됐었는데요. 오늘 쉽게 말하면 2차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난번 1차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보면 31.61%가 나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31.61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가 됐다면 결선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두 분께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여쭐게요. 저는 만약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 했다면은 결선 투표까지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에서 1+1이 2+알파가 되는 경우가 사실 적다고 해요. 대부분 뭐 한 1.67 정도에 머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완전히 이 탄탄이냐 반탄이냐 해서 결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었고 당시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결선에 갈 수 있다라고 이 인식이 확산됐다면 이른바 찬탄의 이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당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는 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결선 투표에 가서 다시 이 반탄 후보와 붙었을 때는 뭐 예정된 결과대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때 단일화가 됐었으면 아마 최고위원 선거 구도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최고위원 선거 구도까지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이재용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이게 지금 찬탄과 반탄의 극명한 대립각이 서 있는 선거였는데 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실기한 거죠. 이번 경우에는 1+1이 3이 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실패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품이 빠져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최고위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낙선은 했지만 그 3등하고의 표차는 굉장히 4등하고의 표차는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서로 단일화하지 못한 거는 두 분이 큰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상대방께 여쭐게요. 그러면 단일화를 못한 책임 결국 안철수 후보 때문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 안철수 후보는 오늘 장동혁 체제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거치가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짜 그 정치하는 내내 단일화라는 어떤 박스에 갇혀가지고 정치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꼭 필요한 단일화가 이번 단일화였거든요. 말하자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는 정말 쓸데없는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해버린 셈이 됐는데 이번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단일화였는데 결국엔 본인이 자력으로 나 결선 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4명 중에 4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3등할 것이냐 4등할 것이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엔 4등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도 뭐 끝까지 자리도 지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원들이 평가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전당대회가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뭐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뿌리를 내리기에는 원래 어려웠고 그냥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까딱 없어요.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갖고 이게 본인의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과 연결되지 않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요, 전당대회가 전길대회로 전락했다. 축하의 말,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극우 도배의 서식지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쇄신 의지를 보인 계기라 생각한다. 극단, 퇴행적 행태와 단호한 단절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네. 좀 박한 환영의 입장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혁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주로 쓰는 말은 혁신 쇄신파와 똑같은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혁신의 방향이 정말 같아지면은 우리 당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혁신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고 방향이 다르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우리 당이 좀 젊어졌다. 또 파이팅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찾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잘 잡아놓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튼 당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예.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용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이 글이 저는 그냥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대표의 그 특유의 시니컬한 예.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글쎄요.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그 정치인 시절에 보면 반미, 반일 가장 앞장섰던 분 아니세요? 그 시절에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아마 친미, 친일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으니 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외교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광재 의원이 파이팅을 말씀하셨는데 힘내자가 아니라 진짜 싸우는 파이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방금 그 새 대표 선출에 대한 상대당의 반응도 그렇고요. 협치의 계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께 둘 다 여쭐게요. 장동혁 대표가 그 파이팅을 어디 나가서 장외에 나가서 그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모여가지고 파이팅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파이팅인가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선 투표까지 치른 마당이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조금 센 발언들을 통해서 일단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전략을 바꿔서 제대로 국민의힘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좀 보수에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대는 난망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여야 협치의 상황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그런 당 대표라면 반탄파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협치의 계기라는 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청래 대표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일단 외피적으로는 강대강의 어떤 대결처럼 지금 비춰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을 하면 저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들은 이제 신임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됐으니까 당대표 회동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그때가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와 지금 악수 안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양당의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협치의 물꼬를 좀 트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악수는 해도 내란 특검, 3대 특검은 돌아가고 네. 내란 종식을 위한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수한다고 해서 뭔가 그게 비난받을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란에 대한 뭐 사과나 이런 것 없이는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악수를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자리를 만든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일단 서로 마주보고 뭔가 물꼬를 트는 기회는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저는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때 보여준 노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만 해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번, 뭐 경기도지사 2번, 뭐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는 사실 국회 입성한 지 이제 3년 차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단단한 기반이나 뿌리를 내리기에는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사실은 친윤 내지는 수면 밑에 있다고 하는 이른바 언더 친윤의 어떤 등에 올라타서 당대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한 당 장악력을 갖고 자기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선을 위해서는 뭐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다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당대표가 돼서는 통합이다 아니면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노선을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까지 밀어준 그 물밑에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악력도 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노선을 자기 맘대로 뭐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확 바꾸기가 예.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는 좀 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간에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토대로 얻은 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지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겪어본 분입니다. 전 외교부 1차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이 또 같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뜬 눈으로 보셨을 텐데 먼저 좀 총평을 짧게 여쭙겠습니다. 약간의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일단은 흔치 않게 비서실장이 워싱턴 DC로 급파되었 모양이 있었고 예. 여러 보도를 통해 관세와 관련된 재압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상황 속에서 회담 3시간 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텅하니 떴죠. 우리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메시지여서 이거 조금 좀 이상하게 가는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다행히도 결과는 상당히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흔치 않은 기회를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 40에서 50여 분간 TV 앞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사실상 생중계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이자 현장 외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시간을 우리가 이번에 정말 맨눈으로 목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도를 높여서 오발 오피스에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대하는 것, 또 우리 대통령이 또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 특히 트럼프 이기 때 대통령의 역량,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 그리고 그가 어쩌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또 그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숙고와 준비의 시간을 가졌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한미 정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군. 이건 학자시니까 학생들한테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그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날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조선 역량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정말 자신의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이 너무 절실한 것을 보여줬고 동시에 또 세일즈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산 무기를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김정은과의 추억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고를 하면서 판문점 회동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의 이야기,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김정은과의 대화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향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파란 건물이 있었다, 뭐 안에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어땠다, 그리고 디테일합니다. 올림픽 때 티켓이 어땠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매일매일 이거 좀 담아두는 거 아닌가, 매일 되새겨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서울 혹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미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데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판문점과 평창과 북한과 또 우리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강조해 보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4번의 진보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민주정부 4기일 텐데 운명적으로 늘 불합리한 시각에 시달렸어요. 친중 아니냐, 친북 아니냐, 반미 아니냐, 혹은 극단 아니냐. 이 상당히 불합리한 시각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심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털어내고 정말 합리적이고 또 국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국익을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 그것도 생중계로 다 지켜봤네요. 맞습니다. 앞서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회담 3시간 전에 뭐 우리 국내 소셜미디어에도 확 퍼졌으니까요. 그 딱 접하셨을 때 내용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접하셨을 때 이건 아차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통상 이게 나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의도가 무엇이냐,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냐 아니냐를 많이 논의하시는데요. 저는 그것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3시간 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냐 이겁니다. 즉 그 메시지의 내용은 숙청과 혁명을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내란 사태 이후에 이 특검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오도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과 미국의 극우 세력이 생각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국의 극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서 뭐라고 소곤거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외교적으로나 우리 국가 안보 혹은 우리 국익 자체의 많은 곱씹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정도 남았고요. 이재명 행정부는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2달 정도 됐는데 그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외교 공간에
자꾸 이 극우의 가짜 뉴스 메시지가 유령처럼 떠다닌다면 또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서울과 워싱턴 DC에 존재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의도대로 봐야겠으나 어떠한 경로와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언론과 우리 학계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오후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긴급 방미가 미 극우의 숙청 음모론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강 실장의 방미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예, 이를테면요. 우리가 너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적 프로토콜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자기 취향 따라 하고 있어요. 사실 말은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영접하기 3시간 전에 이러한 외교적 무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미국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는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소통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안보실장의 영역을 벗어난 정말 정무적인 분야에서도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 지점은 우리가 앞으로 협조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 미 행정부의 성격을 좀 반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관련 질문 더 드리면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 언변을 통해서 또 전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넘겼습니다. 팩트 파인딩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방금 우려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극우 세력이 미국 행정부 최고 지도자까지도 이런 내용을 퍼뜨린다면 다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해는 오해대로 우리가 접수를 하되 그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야 되겠어요. 제가 트위터도 보고 트루스 소셜도 봤는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메시지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기하급수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것의 전파 경로를 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악용한 우리 내부의 정치인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소위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작동하였다. 그럼 단순히 이건 한두 사람의 일로 이 역할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외교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한 위험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학계나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저희도 어제 제가 오늘 한 컷 통해서 일부는 팩트체크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홀대론, 숙소나 공항 영접 등등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은 참 허례허식이 중요한가 봐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에 내용은 상당히 불만이 없으신가 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레어하우스에 못 잤느냐 이건데 저 블레어하우스 가봤어요. 블레어하우스는 오래된 집이라 또 거기서 숙박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영국 불란서의 수반들은 거기서 잘 안 자요. 그럼 그 사람도 홀대받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팩트는 거의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워낙 많은 세계 정상들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접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번에 부위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악관에 나올 때 어떤 여성분이 이제 환송을 해요. 그분이 의전장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신 것은 급에 따라 한 것인데 이제는 그런 촌스러운 허례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이상한 소리인 거. 그러면 그런 것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까? 내용이 중요하고 양 정상의 케미스트리와 그 부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외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영접 모습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 모습을 비교한 것도 있는데 이건 또 격이 완전히 다른 방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국빈 방문을 수용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상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접수했으면 좋았겠으나 우리가 급한 거는 뭐예요? 한미 간의 대통령이 빨리 만나서 현안을 해결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것이 우리 국익이 좋은 것이죠. 아니 나비 넥타이 메고 저녁 때 그 백악관에서 만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는 우아한 가식을 해야 되는 외교의 시대가 아니라 비열하게 자기 국익을 최대화해야 되는 거친 세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논란은 사실은 이제 좀 너무 오래된 흠집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래된 전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서 3시간 전에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국민들도 많이 긴장하면서 지켜봤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애진 분위기를 다 잡은 게 바로 그 모두 발언에서부터였다. 뭐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 모두 발언은 보통 다 어떻게 보면 문장 단위로 다 준비가 되는 말씀 자료에 올리죠. 말씀 자료에 올리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처음에 대화를 열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 많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두 번째 이방을 와보니까 역시 미국의 번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오발 오피스가 지금 여러 데코레이션 변하는 거에 대해서 또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촌스럽다부터 너무 말하라고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군데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비판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서 평화를 중재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반도에서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대화를 전개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잘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잘 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시간을 상당히 성실히 보내셔서 현장에서 실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두 발언이 저도 어제 지켜봤지만 오버오피스 리모델링 관련한 것,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얘기한 것, 그리고 여러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이게 다 사실 미국 국내 정치로서는 트럼프가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인데 이걸 또 같이 칭찬을 해주면서 간 거군요. 그렇죠. 소위 아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 대화가 어디로 흘렀습니까? 대통령님, 내가 지금 북한을 관여하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님이 4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스메이커를 하십시오.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것이지 어떻게 아부입니까?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는 우리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나타난 것 같아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한 사람이 일원으로서 좀 마음이 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대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 주도에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 관계가 완전히 분쟁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낫다. 한국의 여러 지도자와 일을 해봤지만 그들의 대북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이 좀 저리다는 게 이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대한민국을 조금 배제한다, 북미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자산이 없어요. 북은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는 관계가 좋다라고 그 발언이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남한 패싱론을 지키기 위해 남한 패싱론이 되면 안 되니 미국, 북한 대화하지 마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북한하고 대화하세요. 우리가 페이스메이킹 할게요. 라고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노벨상은 트럼프가 가지시라. 평화는 우리가 갖겠다. 라는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명분보다 실리인 거죠. 평화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소위 상태가 아니니까요. 예상보다 어제 대화에서, 오늘 새벽 대화에서
북미의 비중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속도가 좀 붙는 느낌인데 북미 대화 시점을 글쎄요 이건 좀 너무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미 두 분들의 대화에서 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에이펙 10월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그 대화를 보면 에이펙 계기에 한국에 오십시오. 그리고 2019년 6월처럼 그 계기에 판문점 등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십시오가 일종의 핵심이에요. 김정은을 에이펙에 초청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현실성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즉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관여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장한 거고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왜 독재자를 만나냐. 푸틴을 만난 것도 지금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위대하다라는 식의 칭송을 받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외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감과 공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찾는 일종의 하이 폴리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칭찬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의제로 또 다시 가져오는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네요. 조금 박하게 평가한 쪽에서는 분위기 좋은 건 알겠는데 공동 합의문 같은 게 안 나왔네? 또는 뭐 기자회견 나란히 서서 하는 이런 게 안 나왔네? 좀 이건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사실상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오벌 오피스에서요?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그분들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 것은 서울이든 워싱턴 DC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배출하는 것이 동맹의 전통이기도 했어요.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해요. 배출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오히려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떤 성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뭐가 배출이 됐다 쳐요. 그럼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을 몇 %로 하겠다고 명문화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2천억 불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소유하고 통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적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기로 하였다. 등등의 명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폭이 좀 줄어들었다면 그거는 이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즉 프로토콜을 찾다 보니까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니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챙길 건 챙겼다. 즉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한미 간의 가장 핵심 협력 사업인 마스카, 즉 조선 협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늘 그래왔듯이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명확한 이익과 결과가 어디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딱 서면화된 게 족쇄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전략적으로 좀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제가 표현을 해야 하지만 다른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트럼프 1기에는 소위 내부에 어른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전통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열병식을 하는 행정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지 전략적 판단을 함으로 해서 상황 관리를 해나가면서 한미가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것이고 게다가요 우리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해서 왔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국내적으로 섭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전략적이고 그리고 계산을 해서 접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그리고 상황 관리라는 말씀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사실 미국 측이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먼저 우리가 언급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종의 외교적 시그널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알아서 국방비 증액할게라는 공약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6% GDP 대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3%, 5% 늘린다는 소위 수치는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나토식으로 간접비, 인프라 비용까지 얹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 액수를 좀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미국 무기를 사줄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한반도의 방어와 이 군사적 억제는 우리 주도로 해야 되니 국방비를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지 중국 억제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서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군 1호기에서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국방비 증액과 한미 동맹의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공약 선언인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예,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네. 이 질문 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면 좀 약간 뜬금없다 평가도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유한 것이고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 그건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주한미군 주둔의 편의와 그들의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어디에 필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내 활력을 충전해주니까. 내게 맞춰주고. 이 하나로 다 챙겨주니까.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이수지. 누군가로 사는 걸 즐기고 있어서. 삼수지. N번째의 나를 발굴주. 날씨야 맞는 알리익스프레스. 푹 자면 낫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가 아플 땐 버선발로 뛴다.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이 약 먹고 있어요. 가족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올라온 트럼프의 이 글에 환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어게인 세력들.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거다. 회담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할 거다라며 한껏 고무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는 오해라고 확신한다. 헛소문이었다며 오히려 말을 줄였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글에 야당 유력 정치인은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인정한 그 헛소문으로 정작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건 누구인가? 우리 국익을 해치는 건, 그래서 이득을 얻는 건 누구인가?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에 모여 시위대를 자처했던 정치인들이 과연 이 헛소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당신의 취미양,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미양.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미양. 기다림, 정관장. 호밍스가 시작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1인 1메뉴 시대. 8가지 국물 요리를 간편한 1인분으로. 끓고 나서 180초면 내가 원하는 국물 요리 완성. 호밍스.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듀오링고, 듀오링고.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JTBC 뉴스룸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